AI 기술 정말 빠르게 우리 일상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론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어떻게 관리해야 하지? 뭐 이런 고민도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AI 거버넌스 그리고 규제의 세계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정부 정책이나 산업계 움직임, 또 전문가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핵심만 딱 뽑아드릴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AI를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책임감 있게 만들려는 어떤 전 세계적인 노력들, 특히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과제는 뭔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지금 이 AI 거버넌스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당연하고 국내 네이버 같은 경우만 봐도 작년 연구개발비 이게 1조 9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엄청난 금액이죠. 네. 근데 이런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 AI 거품론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규제 논의를 더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순히 기술 위험 관리 차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시장의 불안감 이것도 물론 큰 이유고요. 근데 이제 기술 자체의 위험성 이것도 역시 핵심 이유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작동 원리를 저희가 알기 어려운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요. 그러니까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죠. 아, 네네. 그 블랙박스 문제. 네. 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그리고 챗GPT 같은 모델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환각현상이라고 부르는. 네, 환각현상. 저도 들어봤어요. 네. 심지어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관련 사고처럼 이런 안전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 2025년 기업 설문조사를 보면요. 규제 준수 문제가 78%, 그리고 AI 신뢰성 확보가 71%. 이게 거버넌스 플랫폼 도입의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관리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국이 앞다투어서 규제를 만들고 있군요. 그럼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유럽연합 EU의 AI법, AI 액트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안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 수용 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이렇게요. 아, 단계별로 나누는군요. 네, 그래서 규제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위험 기반 접근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체 인식 정보 처리나 아니면 중요한 사회 인프라에 쓰이는 이런 고위험 AI,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죠. EU 규제가 종종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 EU가 표준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위험 기반 접근은 EU랑 비슷한데 방식은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유연하다고요? 네, 그 백악관에서 내놓은 AI 권리장전 청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라고 하죠. 거기서 만든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RMF 같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안전성 테스트나 표준 개발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혁신을 너무 해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거죠. 아, 미국은 좀 산업 혁신 쪽을 더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반면에 중국은 좀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핵심 가치, 이걸 강조하면서 국가 통제와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을 보입니다. 중국은 또 다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 같은 걸 보면 알고리즘 등록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서방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최근에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서방 중심의 논의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흐름이 정말 다양하네요. EU, 미국, 중국 다 제각각인데 그럼 국제적인 공조 노력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 미국 EU 무역기술위원회 TTC도 있고요.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도 있었고 또 작년에는 영국 블레칠리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엔 중국까지 참여를 했었어요. 아, 중국도 참여했군요. 네, 이런 국제적인 공조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접근법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완전한 합의에는 좀 한계가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EU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2025년 1월에 제정됐고 시행은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요 목표는 역시 신뢰성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고 또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인증, CAT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도도 도입해서 마크 애니의 영상 검색 기술이나 엠플럭스의 지뢰 탐지 기술 같은 것들이 첫 인증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 인증 제도도 있군요. 근데 이 기본법에 대해서 비판도 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비판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고영향 AI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이에요. 고영향 AI요? 네, 법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구체성에 떨어져서 기업이나 이용자 모두에게 좀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EU처럼 고위험 AI로 용어를 바꾸고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 기준이 좀 애매하다 이런 거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규제들도 많은데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거니까 소위 옥상옥 규제다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요. 또 시민사회 쪽에서는 AI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좀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되는 딥페이크 같은 악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논의도 그래서 나오는 거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AT 외에도 와이즈스톤의 AI 플러스 인증, 이나 한국인공지능협회의 AI 플러스 X 인증 같은 다른 인증 제도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결국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여러 비판들을 잘 수용해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기업이 명확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AI 거버넌스라는 게 정말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또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국가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그런 전 지구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EU의 포괄적인 규제, 미국의 좀 더 유연한 접근, 중국의 독자 노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길을 차리려는 한국까지 이 모든 복잡한 논의가 결국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그 AI 도구들, 챗봇이든 추천 시스템이든 그 서비스들이 바로 이런 규제와 표준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는 의미죠. AI를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은 앞으로 AI와 함께 살아갈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이제 사회에 정말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 블랙칠리 선언에서도 언급됐던 초고대 AI의 통제 불능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살상 무기 같은 정말 심각한 위험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글로벌 차원의 어떤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할까? 특히 미국, EU, 중국처럼 이 핵심 가치나 거버넌스 접근법이 이렇게나 다른 상황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